네, 귀국 후 광폭 행보에 나섰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다음 주 토론회를 앞두고 정책 구상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을 시작으로 정치 행보에도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조윤선 문체부 장관 특검 소환 조사 소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장성호 건국대 교수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장관의 구속 관련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결국 오늘 새벽에 구속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저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의 이 수사 동력이 약화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어떤 우려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가지고 오늘 두 사람이 구속됨으로써 다시 특검이 이제 그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블랙리스트 이 문제는 지금 특검이 14개의 거기엔 들어가 있지 않은데 거기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을 불법적으로 인사조치한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이 블랙리스트가 나온 거거든요. 예. 2014년도부터 2015년도 사이에 그 당시 현재 뭐 사일패만 했습니다만 조윤선 장관이 정무수석을 했었고 김기춘 실장이 지시해서 정무수석실에서 그것이 교육문화수석실로 가고 그런 다음에 문체부를 통해서 이것이 실행됐다라는 그런 이제 혐의를 갖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됨으로써 이제 이것이 이제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에까지 연결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특검이 앞으로 이제 추진해 나가야 될 수사 방향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두 사람의 구속 여부가 현재 탄핵 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습니다. 판단하십니까? 그 변수가 아니고 상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것이 범죄 사실이 소명이 됐다고 하지만 이거 실체적으로 재판에 가서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지시했냐에 따라서 이 두 분에 대한 사법적인 절차나 처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나 지난번에 헌재에서 5가지 쟁점으로 추리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가 언론에 대한 자유 침해입니다. 이 언론에 대한 자유 침해가 블랙리스트 관련된 지금 두 분의 구속 처리 이것이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다만 지금 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것은 두 분이 증거인멸을 지금 했다고 보는 것이죠. 법원에서는. CCTV를 뭐 흔적을 지웠다든가 컴퓨터를 2개월도 안 된 컴퓨터를 다시 바꿨다는 것. 이것으로 봤을 때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법원에서 영장 발부를 한 취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은 이분들이 특검 조사에서 이것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재판부에서 어떻게 실체적인 진실을 밝힐지는 그것을 보고 또 헌재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앞서서 잠시 얘기하셨는데 박 대통령과 대면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면 조사 대통령이 나오겠습니까? 특검 조사도 안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저는 서면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대면 조사를 나올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 구속이 됐기 때문에 특검은 결과적으로 이제 두 사람 잡아놓고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을 정조준하게 되는 건데 이 두 사람이 구속이 된 상태에서 더 수사의 적극성을 좀 띨 것인지 아니면 뭐 제가 볼 때는 이 당시에도 피의자 신문 때도 마찬가지고 김기춘 전 실장은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적극성을 띨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 손에서 그냥 안고 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궁금증이 갑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지금 탄핵 심판에 관련되고 이제 특검의 수사가 연관돼 있는 거잖아요. 탄핵 심판과 그 재판, 공판이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판 그리고 이 특검 수사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건데 저는 이 지금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가지고 기존의 그 김종덕 전 장관 그리고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 신동철 전 비서관 등이 구속됐잖아요. 김상률 교육문화수석은 물론 기각됐습니다만, 그러니까 특검이 뭐 자신 있게 이제 입증할 수 있다라고 봤던 것이고 결국 이제 그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의 구속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저는 아마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집요하게 추궁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우리 장 교수님 말씀처럼 대통령이 특검 대면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낮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검찰 조사는 계속 거부하면서 중립적인 특검에는 응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청와대 측의 입장, 청와대 대통령의 대리인단 측 입장은 특검이 야당의 추천에 의해서만 임명됐기 때문에 중립적이지 않다라고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두고 봐야지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러나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대통령이 김기춘 전 실장에게 이러한 것들 지시했다라는 그런 입증을 해내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해요. 그러나 특검은 상당한 의지와 어떤 그 방향성을 가지고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추궁해 가지 않을까라고 네, 보여집니다. 오늘 조윤선 장관을 상대로 한 특검 조사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올지 저희가 관련 내용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대선 얘기를 좀 해보죠. 어쨌든 반기문 전 총장의 행보가 광폭 행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상당히 좀 넓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쨌든 다음 주에 있을 토론회 준비에 주말엔 집중할 거다 이런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대담하고 토론회에서 처음 나서게 되는 건데 어떤 얘기를 좀 하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그 기본적인 것은 그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가? 예. 그것이 가장 큰 목적 아니겠습니까? 정치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물론 내가 정권을 잡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국민을 통합하고 어떻게 대한민국을 미래의 어떤 방향을 끌고 갈 것인가가 기본적인 정치의 목적이기 때문에 예.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내가 할 것이며 물론 기존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국민을 화합시키고 국가를 통합시켜서 앞으로 끌고 나가겠다. 그러나 말은 좋은데 우리 내부적인 뭐 세대 간의 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노사 간의 갈등도 있고 갈등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이념적인 갈등까지 앞으로 더 씌워질 텐데 이런 것들을 짧은 순간에 이것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10년 동안 준비는 하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유엔 사무총장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시야를 보다가 예.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딱 들어와서 이 갈등을 보기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쉽다고 생각했지만 들어와서 보니까 지금 뭐 쉬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뭐 기자분들한테도 뭐 이상한 말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만만치 않다 이렇게 지금 보기 때문에 오늘 내일은 이제 일정이 없이 이렇게 그걸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준비되지 않고 또 섣불리 말을 던졌다가 그거에 대해서 다시 역풍을 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서 멘트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교수님 이게 그 시기가 구정 바로 직전이에요. 글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전략적인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밥상머리 민심을 좀 노린 거다. 글쎄요. 이렇게 볼 수 있지 아무래도 뭐 이건 않을까요? 반기문 전 총장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거론되고 있는 대선주자들 모두에게 공통된 얘기겠죠. 뭐 설 때 아무래도 이런 대선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테니까. 예. 특히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의 경우는 유엔 사무총장으로 귀국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12일인가요? 며칠 안 됐죠. 그렇죠. 12일에 귀국했으니까 이제 됐겠죠. 한 9일 됐죠. 9일 예. 됐는데 그동안 지금 반기문 전 총장 측에서는 뭐 SNS에서 반응이 나쁘지 않다라는 자평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의외로 지금 그동안의 이 행보가 광폭 행보인 건 좋은데 뭔가 이 정체성이라든지 어떤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고민이나 이런 것들 좀 적은 게 아니냐 이런 평가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뭐 평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지금 반기문 전 총장은 이번에 이제 여러 토론회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 자신의 정책을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예, 예. 지금 현재로 봐서는 보수와 진보를 너무 의식해서 이렇게 전부 아우르겠다라는 뭐 그건 좋은데 그렇다면 반기문 총장의 지향점이 어디냐, 어떠한 정책, 어떠한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아직 잘 얘기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토론회나 여러 가지 이제 TV 프로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거기서 여전히 정체성이 모호하다라든지 외교에서 통하는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 가지고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이제 그것이 검증의 무대에 쓸 겁니다, 아마. 그것이 이번에 만약에 잘 되지 않고 이 지지율이 답보 상태로 보인다면은 반기문 총장의 바람은 의외로 미풍을 넘어서 소멸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설 연휴 전후로 해가지고 반기문 총장이 뭔가 정책적인 것이라든지 자신의 소신이라든지 한국 사회의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면 예. 상당히 의외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 반 전 총장이 다음 주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렇습니다. 반 전 예. 총장이 누구를 만나는지에도 지금 관심이 쏠려 있는데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정세균 국회의장 등을 예방했습니다. 일단 뭐 입법부와 행정부의 수장을 모두 만나면서 정치적 행보를 본격화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글쎄, 해석을 하십니까? 정치인들의 행동은 예. 다 정체적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뭐 귀국한 지 열흘도 안 됐는데 지금 귀국 인사하는 겁니다, 사실. 그러나 이미 미국에서 떠날 때 이 몸몸을 불사르겠다고 하면서 대권 의제를 불태우고 왔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행동 하나하나가 대권 주자의 행동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본인은
이제 뭐 며칠 전에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2분 동안 통화를 해서 귀국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귀국 인사하는 건데 물론 이 기회가 본인이 국민들한테 그동안 이제 유엔 사무총장 이미지보다는 앞으로 내가 어떤 정치적인 그런 포션을 취할 것인가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미세하게 전략적으로 그리고 미리 준비되고 짜여진 각본대로 하는 것이 정말 짜임새 있는 대선 플랜인데 그런 것이 아직 안 돼 있다. 너무 라이브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냥 내가 유엔 사무총장이고 세계적인 큰 인물이 작은 대한민국에 가면 나는 당연히 누구도 누를 수 있고 바로 대통령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지 않았나.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라고 보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미 뭐 대선 출마를 했다고 보지만 그러나 이제 귀국 인사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이런 분들을 만나는 것이고 설 연휴가 지난 다음에는 정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예. 독불장군은 미래가 없다는 말을 우리 유명한 정치인이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직을 갖추고 같이 갈 동지들을 규합해서 예. 그것은 이제 정당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왜 정당을 만들었습니까? 애초에 이승만 대통령은 정당 무용론자였습니다. 예. 정당이 왜 필요하냐? 그러나 나중에 대통령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정당이 필요하다 해서 조직을 규합하고 뜻을 규합하고 동지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정당이다. 예. 이래서 자유당을 만든지 않았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 저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든가 출마를 하려면 정체성 있는 정당을 선택하든가 정당을 만들든가 양당 간의 태기를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글쎄 저는 아무래도 반기문 총장은 연대나 이러한 그 어떤 그 다른 정당과의 뭐 이제 제3지대에서의 빅텐트론도 나오고 있고요. 빅텐트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네. 다른 정당의 입당 얘기도 있다가 뭐 네. 부인도 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귀국 전의 얘기는 기존 정파와는 결합하지 않겠다라는 예. 얘기였고 그 이제 기본 전략은 기성 정치권을 이제 패권지대로 규정을 하고 자신은 기존의 정치권과는 상당히 차별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전략 전술이었는데 예. 막상 녹록치가 않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정치 세력화를 해야 되는 것인데 바른정당하고 합류를 하자니 바른정당이 아직은 좀 정체성이 좀 애매한 것 같고 그렇다고 제3지대는 뭐 개헌을 고리로 해서 여전히 가능성 남아있지만 또 국민의당의 안철수 의원은 또 거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이고 말이죠. 예. 그런데 역시 아까 이제 정책적인 말씀 드렸는데 예. 그런 부분과 더불어 가지고 어떠한 정치 세력과 잘 연대해 나가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단지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연대란 문제는 대단히 정치공학적이고 선거 구도 프레임에 관련된 문제인 것이고 그거 이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것과 별개로 자신이 어떠한 그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있냐는 또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게 같이 결합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한 열흘 동안은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았고 그러나 역시 지금 이 보수 진영에서는 이른바 보수 진영은 지금 주자가 마땅치가 않거든요. 그렇다면 여전히 반기문 총장의 어떤 그 대선 주자로서의 가치는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것을 얼마나 잘 보수층들의 그 기대를 결집해낼 수 있느냐는 역시 어떻게 연대를 해 나가느냐와 자신이 정말 어떤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보여주느냐가 같이 결합될 때 예. 반기문 총장의 이 동력이 계속 증폭돼 가지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미풍으로 돼서 과거의 고건 총리처럼 소멸되느냐 그 양 두 가지 갈림길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일단 이제 행보- 저 한 예.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한국의 정치 패턴을 보면 소수파는 마지막에 연합이나 서로 공동 정권을 만드는 습성이 있습니다. 예. 지금의 다수파는 민주당이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저는 가장 강력한 지금 40%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문재인 대표 세력은 다른 세력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네.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야권이 국민의당의 안철수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문재인 그리고 정의당 3분지계로 나눠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러나 지금 소수파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강하게 비판을 받는 것이 집권 새누리당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뭐 20% 정도 소수파로 지금 전락에 있고 물론 의원 수는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물론 나간 바른정당과 기존에 남아있는 새누리당이 있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이 소수파가 합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87년도 1로 삼김이
겨뤘던 예. 노태우의 민정당과 그리고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일로 삼김이 겨뤄서 36%를 얻은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보수파도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도 마지막까지 희망을 벌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해서 꼭 당선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분열했을 때 또 당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반기문 사무총장이나 뭐 지금 현재 여권은 이런 것들이 또 위기이자 기회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야당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야당도 이런 것을 염두에 둬서 대선 전략을 너무 대세론에 안주하면 어느 날 갑자기 판이 깨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요동치고 어떤 전략을 세울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런 그렇습니다. 가운데 미국 정부에서 반기문 전 총장의 친동생을 체포해달라는 요청을 우리 정부에 보내온 걸로 알려졌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 반기문 전 총장이 대권행을 완주하는 데 영향을 줄 저는 것이다라는 뭐 시각들이 많거든요. 상당한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반기문 총장은 자신과는 모르는 일이라고 합니다만 그 뉴욕 검찰의 기소장에 보면은 가족의 명성을 이용했다라는 그런 게 아주 적시돼 있거든요. 네. 가족이라는 게 반기문 총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반기문 총장의 동생과 반기문 총장의 조카가 지금 연루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든 해명을 해야 됩니다. 네. 물론 반기문 총장이 모르고 이제 그 일이 진행될 수 있었겠죠. 사기죄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조세 포탈 혐의도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떤 그 반기문 총장이 입장을 내놓지 않거나 두리뭉실하게 간다면은 이분은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제3지대 연대니 뭐 빅텐트론이 이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예. 상당히 대선주자로서 입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게다가 지금 말씀처럼 미국에서 우리 보고 이제 그 요청을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문제를 야당이 어떤 당연히 이슈를 해야 되죠. 당연히 검증돼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이거는 뭐 무슨 뭐 저기 흑색 선전 이런 게 전혀 아니잖아요. 팩트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부분은 반드시 반기문 총장이 넘고 가야 될 문제인 것이고 이거는 성완종 리스트와도 관련된 문제라고도 보여집니다. 성완종 리스트가 나왔을 때 반기문 총장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본인은 전혀 모르다 만나지 않았다는데 또 거기 같이 있는 사진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몇 년 전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반기문 총장이 그동안의 선출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국내 정치에서 이 검증의 무대는 반드시 통과를 해야 돼요. 상대적으로 다른 대선주자들은 선출직으로 많이 그 선거에 출마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검증에서 좀 자유로운 편이거든요. 이게 이제 반기문 총장이 넘어야 될 관문이다라고 보여지고 그 첫 관문인 것 같습니다. 예. 송구하다. 신청 문제가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표현을 했고 하지만 사건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다. 이렇게 일단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얘기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제 얘기는. 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대응에 대해서. 글쎄 뭐 정치인들이 다 자기 동생이라 친척이 하면 뭐 왕래도 없고 지금 뭐 대선 주자들 그런 분이 몇 분 있지 않습니까? 예. 왕래도 없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일이고 당연히 뭐 모르는 일이지만 같은 뭐 또 연재제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상황에서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조사를 하기에는 대선이 끝나도 조사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진실성 있게 밝히는데 이것을 팩트로 연관돼 있다는 것을 누군가가 제기를 하면 그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예. 아무리 동생이지만 성장에 대해서 분가가 되면 각각 다른 사업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가지고 연재제처럼 서로 끌어들이고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누리당 얘기를 좀 해보면 윤리위원회가 뭐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청원, 최경환 의원 3년, 윤석열 의원 1년 정지 당원권 정지 정지죠. 결정인데요. 예. 이거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뭐 반발을 하고 있고요.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저는 이 결정도 결정입니다만 새누리당이 아직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인적 청산의 차원에서 논하고 있다는 자체가 정말 이 최근에 그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집권당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이름뿐인 집권당이니까 의미는 별로 없다 하더라도요. 지금도 이 문제 가지고 당원권 정지 3년이나 1년 가지고 이제 이러고 있고 저는 사실 서청원 의원이나 최경환 의원 뭐 그리고 윤석열 의원 그렇고 이분들은 진작 스스로들이 탈당을 하거나 출당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뭐 현실적으로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임명진 위원장과 서청원 의원이 뭐 굉장히 날선 공방이 오고 갔는데 저는 이 국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임명진 위원장의 태도도 대단히 모호한 것 같아요.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겠다. 지금 특검이나 헌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 대통령 자격 유무를 따지고 있는 것이고 네. 특검 수사가 아까 모두의 말씀 나왔습니다만
블랙리스트도 그렇고 이 뇌물죄도 대통령에게 지금 칼끝이 조준되고 있는 마당인데 최소한도 이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마당 입장에서라도 대통령의 징계를 논해야죠. 임명진 위원장은 지금 무슨 이유인지 그렇게 서청원 의원에게는 나가라고 얘기하고 최경호 의원에게 나가라고 하면 당연한 건데 예. 대통령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 인적 청산 안 하겠다는 얘기죠. 저는 새누리당이 정당으로서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자세나 인식 자체가 완전히 결여되어 있는 정당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새누리당이 그야말로 후보를 낼 수 있을까? 물론 이제 나중에 바른정당과 다시 뭐 합류할지 결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의 새누리당의 모습은 집권당의 모습이나 책임은 완전히 망기된 그런 정당으로 보입니다. 네, 네. 일단 이 같은 결정에 대해서 3명의 의원이 모두 반발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진통이 예상되는 사안이고요. 야권 그렇습니다.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야권 대권 주자 이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이 내일 심장부인 호남을 찾게 되는데요. 사실상 뭐 대선의 전초전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은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호남이라는 지역은 상당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예. 특히 야권 문재인, 안철수 의원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표가 호남에서 80%를 득표를 했는데 이번에 80%를 득표하지 못하고 70% 선에서 득표를 한다면 대통령이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는 호남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물론 80%, 70%를 얘기하는 것은 안철수의 국민의당과 합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 쪽에서 보면 국민의당의 지금 세력적인 기반은 호남 아니겠습니까? 예. 지난 국민의당 돌풍을 일으킨 것이 호남 지역에서 전폭적으로 밀어졌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호남 유권자들이 안철수의 국민의당을 밀어주는 것은 전략적으로 밀어준 겁니다. 예. 호남의 위세를 가지고 있고 대선 때 이 영향력을 급속하게 키워서 문재인의 민주당을 견제하겠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과연 지금에 와서 호남의 유권자들이 문재인으로 갈 것인가, 국민의당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당대당 합할 것인가, 각자 떨어질 것인가, 정당과 지도자들의 어떤 파워게임에 따라서 네. 호남 유권자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것이 네. 우리 정치 현실인데 네. 이것을 두 지도자가 저는 이념적 공유가 같으면 애초에 서로 정당을 같이 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왜 서로 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지 저는 이거부터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지금 애초에 같은 당에서 같은 이념으로 출발했는데 지금은 다른 배를 타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왜 우리 호남 유권자들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네. 이런 것은 지도자로서 호남 유권자들한테 답을 하고 그다음에 대선 전에 뛰어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 상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장 교수님 얘기했는데 최 교수님 끝으로 한 말씀 듣고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남의 표심을 잡지 않으면 야권 주자로서의 그 존재 가치 자체가 의심받는 것이고 네. 실질적으로 어떤 뭐 야권 전체의 그 지지를 획득하기도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지금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호남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 역시 전략적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호남 유권자들이 전통적으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긴 하겠습니다만 예. 상당히 그 전략적 선택을 하는 지역이잖아요.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는 좀 기대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지금 이제 광주에 가서 문재인 전 대표는 어쨌든 호남의 민심을 끌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지지율이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반감이 있어요. 호남에서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호남에서 지지하지 않으면 자신은 내려놓겠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도 있는 것이고. 예.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호남에서의 지지를 다시 탈환하지 못하면은 대선 주자로서 상당히 어려움이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 두 대선 주자들이 호남에서 어느 정도의 반응을 얻느냐가 향후 설 연휴의 행보에 결정적인 잣대가 될 것 같습니다. 호남 민심이 어디로 갈지 저희도 참 궁금해지는 것 궁금합니다. 같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